마우리츠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 작품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새하얀 피부에 붉은 입술을 가진 이 소녀 무척 매혹적이네요. 북구의 모나리자라고도 불립니다. 이 그림은 초상화가 아니라 트로니입니다. 화가는 이국적인 드레스와 동양풍의 터반, 있음직하지 않은 큰 진주를 한 소녀를 그렸습니다. 소녀의 얼굴 위에 그늘과 반짝이는 눈, 촉촉한 입술 위의 반짝임, 빛나는 진주를 보면 베르메르가 빛의 화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검은 배경은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잘 나가던 도시 델프트의 풍경입니다. 도시는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해 보입니다. 베르메르는 이 고요함을 물, 도시, 하늘의 세 수평 라인으로 표현했네요. 빛과 그늘, 구름 낀 하늘, 물에 반사된 구름의 모습과 맑은 색채는 이 그림이 절대 명작임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빛입니다. 오른쪽 교회와 그 주변에 떨어지는 노란 햇살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베르메르는 두 점의 풍경화를 남겼는데 골목길이란 다른 한 점은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베르메르는 겨우 36점을 남겼는데 신화를 그린 이 초기 작품을 포함하여 3점이 마우리츠에 있습니다. 소장 중인 렘브란트의 16작품 중 걸출한 작품입니다. 툴프 박사는 죽은 사람의 팔을 열어 신경을 보여주며 7명의 외과 의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네요. 렘브란트가 26살 때 암스테르담 외과 의사 길드가 작품을 의뢰하였고 그는 의뢰받은 집단 초상화를 툴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로 그렸습니다. 모두 정면을 바라보는 졸업 앨범 같은 단체 초상화에 익숙하던 사람들에게 이 초상화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시신과 의사 얼굴 위로 쏟아지는 빛과 어둡게 그려진 해부학 책을 보면 그가 왜 빛과 어둠의 화가로 불리는지 이해가 됩니다. 암스테르담으로 상경한 지 얼마 안 된 렘브란트는 이 작품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렘브란트만큼 많은 자화상을 그린 화가는 없습니다. 이 자화상은 그가 죽은 해에 그려진 작품으로 마지막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로운 붓질은 그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에도 렘브란트가 화가로서는 지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겹의 두꺼운 물감층은 초상화 속의 남자가 살아 숨쉬는 듯 합니다. 마우리츠에 소장된 렘브란트의 어린 시절 자화상과 이 노년 자화상을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년 동안 진품인가 의심받았지만 진품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사울은 다비드를 사위로 삼았지만 모두 다비드만을 추앙하자 질투심으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하프를 연주하는 다비드가 좋기도 합니다. 한 손에 창을 든 사울은 커튼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사울의 복잡한 마음을 잘 표현했네요. 눈물을 닦으며 창을 든 사울과 다비드의 목으로 빛이 떨어지고 있네요. 이후 어떻게 되었냐고요? 사울은 결국 격렬하게 분노하며 다비드의 목에 창을 던집니다. 화가의 내러티브가 놀랍기만 합니다. 반짝이는 눈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하고 유쾌하게 웃고 있는 소년의 이 그림도 웃고 있는 소년을 연구하기 위한 드론이입니다. 당시에는 웃으면 해프다고 보았기 때문에 웃음은 포착하기 힘든 표정 중 하나였습니다. 거장 할스는 소년을 느슨한 붓질로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그려내었어요. 할스의 이런 느슨한 붓질은 인상주의 화가들에게로 이어집니다. 루벤스가 카라바조의 스타일을 연구하기 위해 그린 그림으로 아마도 도제들에게 빛의 효과를 가르칠 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할머니의 손이 다시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앞을 보고 있고 소녀는 불을 붙이기 위해 할머니 뒤에서 촛을 들고 있어요. 할머니가 소년에게 촛불을 옮겨주는 모습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문명을 전하는 듯 숭고해 보이기도 합니다. 플랑드르의 대가 루벤스와 얀 브루겔이 합작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루벤스는 먼저 아담과 이브, 나무, 말, 뱀을 그렸으며 얀은 전체 구성과 동물과 식물을 그렸는데 마치 동식물 도감처럼 정교합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꽁꽁 언 운하에서 겨울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스케이트도 타고 썰매도 지치고 일종의 아이스하키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물에 빠져 도움을 청하고 있네요. 넘어진 저 여인은 엉덩이도 보여요. 저기 있는 저 남자는 담벼락에서 소변을 보고 있네요. 사랑스런 이 남자는 이 미술관의 마스코트로 미술관 기념품에 그려져 있어요. 아베르 캄프는 네덜란드의 겨울 풍경을 그린 최초의 화가입니다. 캄펜에서 평생을 살았고 기머거리에다 벙어리였기 때문에 캄펜의 벙어리라 불리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이 그림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이 미술관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나폴레옹 침략 당시 약탈에 가서 루브르에 전시했을 때 프랑스 사람들은 이 그림을 약탈한 그림 중 4번째로 중요한 작품으로 여겼죠. 거대한 황소와 함께 암소, 엄마양, 아기양, 목동이 보이네요. 실물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화가는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어요. 흐릿한 수평선으로 펼쳐진 광활한 풀밭, 교회, 도시의 집들도 보이네요. 파랑새 한 마리가 날개를 펴고 창공으로 날아오르네요. 황소의 눈, 코, 입, 그리고 수염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초원의 빛과 소등의 파리를 놓치지 마세요. 발이 체인으로 묶인 황금방울새가 새 모이통 위에 앉아 있습니다. 황금방울새는 묘기를 잘 익혔기 때문에 인기 있는 애완동물이었습니다. 화가는 거친 붓질로 황금방울새를 그렸습니다. 두껍고 노란 페인트로 날개를 묘사하고 붓 손잡이로 쓱쓱 문질렀습니다. 사랑스러운 방울새입니다. 이 작품은 소설가 도나타트의 소설 황금방울새로 더욱 유명해졌으며 이 그림을 그린 화가 카렐은 델프트에서 큰 화약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사망하여 작품을 거의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품이네요. 이 그림의 제목은 네덜란드의 속담으로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입니다. 아기 탄생을 축하하는 모임에 3대가 모였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이 엄마, 정면의 왼쪽에 모자를 쓴 남자가 아기의 아버지입니다. 옆에 앉은 여인은 가슴을 풀어 헤친 채 포도주 잔을 채우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모자를 쓴 남자는 아들에게 담배를 피우도록 하고 있어요. 백파이프를 부는 아이도 보이네요. 네덜란드에서 백파이프는 방종을 나타냅니다.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가 악보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가사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고 쓰여 있어요. 이런 어른들의 방종을 아이들뿐 아니라 앵무새까지 배우고 있군요. 장르화를 주로 그렸던 얀스틴은 유머와 풍자가 있는 그림을 그려 사람들을 훈계했어요. 여기까지 마우리츠 하위스 미술관의 작품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즐거우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뉴욕의 숨은 보석 상자라 불리는 프리 컬렉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